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다. 형제란 사실은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족이었다는 사실이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명절마다 모이고 생일마다 안부를 전하고 크고 작은 일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 그 연결의 실이 조용히 끊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첫 번째 기일이 돌아오는 즈음이면 사람들은 서서히 알아차린다. 형제가 예전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 위에 또 다른 슬픔을 얹어 놓는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평생을 사색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했다. 권세가 있을 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권세를 잃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이런 통찰에 이르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대부분 이해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 있다고. 그리고 그 실이 끊어지면 관계도 함께 끊어진다고.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형제 관계야말로 그 진실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관계일지 모른다. 형제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다. 친구는 내가 골랐고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다. 그러나 형제는 그냥 주어진 존재다. 태어나 보니 옆에 있었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자랐다. 그 긴 세월의 공유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이해할 것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어떤 갈등도 결국 봉합될 것이라고. 그러나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 착각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한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마주하는 일은 때로 너무나 쓸쓸하고 낯설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이 말은 형제관계가 흔들리는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이다. 형제를 붙잡으려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 형제를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내 마음이 왜 이토록 흔들리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재산 분배, 제사 문제, 부모님 간병에 대한 불만,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훨씬 오래된 감정들이 웅크리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비교의식이 있다. 부모님이 누구를 더 예뻐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받았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그 감정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다.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고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기 싫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거기에 배우자와 자녀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형제 혼자라면 참을 수도 있는 일을 배우자가 옆에서 부추기거나 자녀가 관여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내 배우자 눈에는 내 형제의 행동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형제의 배우자 눈에는 내 행동이 욕심스럽게 보인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섭섭함을 쌓아가는 동안 정작 형제 사이의 원래 감정은 그 아래 묻혀버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형제와의 갈등인지 형제 집안과의 갈등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게 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 뇌동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형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거나,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거나, 형제이기 때문에 내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잃는 일이다. 나를 지우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질 때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를 지워온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이 평생의 사색 끝에 도달한 답은 이것이었다. 나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형제와의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다. 이것이 품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평생 함께 자란 형제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다.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배신감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라고.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형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형제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형제는 형제일 뿐이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가끔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예 연락이 끊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쪽도 비정상이 아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진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참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특히 나이 든 분들 중에는 형제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하고. 그러나 그 죄책감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제 관계의 변화를 당신 혼자의 책임으로 떠안으려는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형제 관계에서 자꾸 자신을 낮추고 자꾸 양보하고 자꾸 참는 것이 미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형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당신이 참는 것을 당신의 관대함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날 한계에 다다라 목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자기를 지우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생기는 비극이다. 그렇다면 나를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형제와의 갈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억울하니까 해명하고 싶고, 서운하니까 따지고 싶고, 화가 나니까 쏟아내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상황을 나아지게 한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돌이키기 어려운 말들이 오가게 된다.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라 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침묵은 내가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이다. 형제가 부당한 말을 할 때, 억울한 주장을 할 때, 당신의 기여를 무시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순간 말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화장실에 가도 좋고 물 한 잔 마시러 가도 좋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감정은 조금 가라앉고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판단에서 나온 말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도 크다. 형제라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한다거나, 형제라면 당연히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거나, 형제라면 당연히 부모님 기일을 챙겨야 한다거나 하는 기대들.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 기대가 정말 당연한 것인가? 형제라는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가? 사람은 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고, 각자의 배우자와 만나며 달라진 가치관이 있고, 각자가 살아온 삶의 무게가 다르다. 그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형제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 하지 말고 형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대를 조정하는 첫걸음이다. 기대를 조정한다는 것이 형제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형제를 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형제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각자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 평범함을 인정하면 형제의 행동에 덜 놀라게 되고 덜 상처받게 된다. 그리고 덜 상처받는 만큼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경계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경계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잠식당하는 구조가 된다. 형제 관계에서 경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형제가 내 재산에 관여하고 내 자녀 교육에 훈수를 두고 내 배우자를 비판하고 내 생활 방식을 지적한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한 번 넘어가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이 형제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지 않겠다. 이 결정은 내가 한다. 이 말을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된다. 태도로 보여주면 된다. 형제가 내 일에 관여하려 할 때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경계다. 처음에는 형제가 서운해할 수 있다. 예전에는 다 말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일관되게 그 경계를 유지하면 형제도 서서히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자리를 잡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예의라고 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의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이 말은 형제 관계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춰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도 더 깊이 남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것 같다는 감정이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니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와의 관계도 달라진 이 시간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른다. 지금까지 당신은 부모님의 자식이었고, 형제의 형이나 동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부모였다.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춰서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와의 갈등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이 쌓이면 형제 관계의 변화가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흔드는 일이 되지 않는다. 형제는 형제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나이 60에 이르러 귀가 순해진다고 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형제의 서운한 말, 억울한 행동, 불공평한 태도, 그것들이 귀에 들어와도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경지,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을 세우는 매일의 연습 속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이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자꾸 죄책감이 드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형제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죄책감의 이유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거리를 두려 하면 죄책감이 드는 것일 수 있다. 오랫동안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챙겨온 사람일수록 그 패턴에서 벗어나려 할 때 더 큰 죄책감을 느낀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거꾸로 실천한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군다. 형제가 잘못한 일은 참고 넘어가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 것은 오래오래 자책한다. 이 불균형이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자신에게도 관대해져야 한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 당신도 가끔 실수하고, 가끔 욕심을 부리고, 가끔 형제에게 서운한 말을 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다움을 자책의 이유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형제와 거리를 두면 외로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 형제와 멀어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두려움, 형제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부모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상처받는 관계 안에 머물게 만들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한번 직면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다. 형제와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 예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집착하는 것, 형제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집착하는 것, 이 집착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제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관계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가벼움이 처음에는 낯설고 심지어 죄스러울 수도 있다. 형제와의 갈등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많은 생각을 하고 결국 도달한 성숙한 선택이다. 형제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 반드시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깊이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명절에 얼굴을 보고 부모님 기일에 함께 절을 올리고 가끔 안부를 전하는 정도의 관계. 그것이 지금 당신과 형제에게 가장 적합한 관계의 형태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관계의 거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다치게 하고 너무 멀면 서로를 잊게 된다고.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고.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형제마다 다르다. 당신이 형제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가장 편안한지를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제가 반발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다 말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느냐고. 형제 사이에 왜 그러느냐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은 형제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지켜야 형제와의 관계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어느 날 폭발하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형제 혹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잃어버렸는가? 형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거나 형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원치 않는 일을 떠맡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그 무거움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피로함이 된 것은 아닌가? 자기 암시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한다. 나는 형제와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되 형제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당신의 내면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형제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뿌리가 당신을 붙잡아 준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나서야 남이 해칠 수 있다고.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형제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형제도 그 경계를 침범한다. 당신이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형제 관계를 바로잡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형제가 부모님을 이용하는 경우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챙겼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님 곁에 더 많이 있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하는 경우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상처를 받는다. 돈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부모님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익을 좇는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형제가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행동을 보이면 그것은 그 형제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그 형제가 가진 결핍과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상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양보하는 것과 법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당신에게 정당하게 돌아와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이 공정함이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서운해하는 감정들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일이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제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그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서운함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서운함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함과 분노라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감정들을 느꼈을 것이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감정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았다. 형제와의 갈등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시간이 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라고, 내가 무엇에 상처받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라고. 이제 거리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품격 있는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따뜻하지만 명확한 경계선이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형제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거리. 형제의 안녕을 바라면서도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품격이다. 품격 있는 거리는 이런 모습이다.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는다. 그러나 내 삶이 흔들릴 만큼 무리하지는 않는다. 형제의 생일을 기억하고 명절에 연락을 한다. 그러나 형제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형제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조용히 말한다. 그러나 형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품격 있는 거리다.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단단함이 필요하다. 그 단단함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외부의 흔들림에 덜 흔들리게 된다. 형제가 어떤 말을 해도, 형제가 어떻게 행동해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알미 내면의 단단함이다. 정약용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 형제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라. 지금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제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때로 그 아픔이 형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비교의식,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오래된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것들,
이 오래된 상처들이 형제의 말과 행동에 의해 다시 건드려지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형제를 향한 분노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 형제가 나를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형제도 자신의 오래된 상처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가 용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해가 있으면 분노가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면 당신이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까지 당신은 형제 관계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맏이라면 책임지는 역할, 막내라면 귀여움 받는 역할, 중간이라면 중재하는 역할. 그 역할이 오랫동안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관계가 달라지면서 그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단단해질수록 형제 관계의 변화가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된다. 정약용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유배지에서 그는 수많은 외압과 고통을 겪었지만 자신이 학자이고 사색하는 사람이며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 정체성이 그를 지켰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형제가 어떻게 행동하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바뀌지 않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형제가 불공평한 요구를 할 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요구가 자신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다. 기준에 맞으면 들어주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그 판단이 감정이 아닌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형제가 화를 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기준에 따라 행동했으니까.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온다.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공정함이 기준이 된다. 가족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화목이 기준이 된다. 자신의 평온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평온함이 기준이 된다. 어떤 기준을 가지든 그 기준이 명확할수록 형제와의 갈등에서 더 단단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기준은 있되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평소의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유연함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이 기준 있는 사람의 유연함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다. 형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나를 지켜야 가족 관계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형태가 달라질지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슬프고 아프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막으려 하기보다 그 변화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간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상황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형제와의 갈등이라는 아픈 상황도 그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약이 된다. 그 상황이 당신으로 하여금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더 명확하게 자신의 기준을 세우게 하고 더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값진 시간이 된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다.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를 챙기고 가족을 위해 수많은 것을 감내해왔다. 그 노력이 지금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도 그 노력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한 일들은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꿔도 된다. 형제를 향해 쏟아붓던 에너지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도 된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 해도 된다. 하고 싶었지만 형제 눈치 때문에 못했던 것들, 가족을 위해 양보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다. 공자는 이른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오랜 수양 끝에 자신의 마음과 올바름이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한다. 형제 관계에서도 그런 경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형제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과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경지.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경지.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그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경계를 연습하고 매일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품격은 형제 관계뿐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관계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관계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는 신호다.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제와 함께 있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당신 자신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따뜻함을 주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야 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가혹해도 자신의 내면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다. 당신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형제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당신의 내면은 당신이 지킬 수 있다. 그 내면이 단단하면 어떤 외부의 흔들림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오랫동안 형제와 함께 살아온 기억이 있고 함께 웃었던 시간이 있고 함께 울었던 순간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분명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아픔이다. 그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면서 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걸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그때 내가 경계를 세운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그때
내가 기대를 내려놓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그 생각이 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형제도, 배우자도, 자녀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관계보다 더 오래, 더 깊이 함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른 관계들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라. 형제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는 것을, 오랫동안 자신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천천히 꺼내보는 것을,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형제 관계의 갈등이 당신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형제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새가 우는 것을 듣고 제자들과 학문을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형제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능력, 그 능력을 깨우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어쩌면 삶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 모른다. 더 이상 형제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이제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신호, 그 선물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풍요롭고 평온해질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나를 잃게 만드는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위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형제 관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형제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당신의 아픔은 진짜다. 당신의 슬픔은 정당하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형제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다. 정약용의 말처럼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한다. 형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당신의 내면에 평화가 있다면 당신은 괜찮다.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과제이자 가장 값진 성취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을 잃게 만들지는 않게 하라. 형제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러나 그 이해가 당신의 상처를 외면하게 만들지는 않게 하라. 형제와 함께하라. 그러나 그 함께함이 당신의 평온을 빼앗아 가게 두지는 말라.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왔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형제 관계의 변화를 슬퍼하되 그 변화에 묶여 있지는 않아도 된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듯 새로운 관계의 형태에 맞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면 된다.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성장이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